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 여정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사 시험 헌법 과목, 그중에서도 저희가 받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제1편 헌법 총론의 주요 쟁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부터 시작해서요. 헌법의 기본 제도 중 공무원 제도까지 문제 하나하나에 담긴 핵심 이론하고 또 판례를 명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알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랑 선택지를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정답이랑 상세한 해설,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까지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네, 좋습니다. 목표는 각 문제가 어떤 헌법 원리나 판례를 묻는지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봉 1. 현행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제도가 처음 규정되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처음 규정되었다. 3.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이 처음 규정되었다. 4.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부활되었다. 5. 헌법재판제도는 현행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네, 이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요? 네. 이 선택지가 왜 옳지 않냐면요. 그 환경권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현대적 기본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현행 헌법, 즉 9차 개정 때 처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 이미 신설이 됐었어요. 아, 9차가 아니라 8차 때 이미 환경권이 있었군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다 맞는 설명이겠네요. 1, 2, 4, 5번은요. 맞습니다. 1번 보시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거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권리 맞고요. 네.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헌법 전문에 딱 명시한 것도 현행 헌법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4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 조항, 이게 유신헌법 같은 데선 삭제됐다가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한 거, 이것도 맞습니다. 네. 마지막 5번, 헌법재판제도요. 이게 뭐 제1공화국 헌법에도 헌법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그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형태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만면 설명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각 조항이 언제 도입됐는지 아니면 부활했는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이랑 특징을 그 이전 헌법 개정들이랑 비교해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헌정사 관련 문제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20.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2.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이므로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3.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에 기초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4.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5. 3.1운동의 정신과 4.19 민주이념이 헌법 전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훈 수준은 애국지사와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요? 네, 헌법 전문의 3.1 운동 정신이랑 4.19 민주 이념이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4.19 정명 공로자하고 독립유공자, 즉 애국지자에 대한 보훈 수준까지 반드시 똑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이랑 독립운동은 그 활동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 또 개인의 피해 정도 같은 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죠. 그래서 보훈 수준의 차이를 두는 것이 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아, 헌법 전문의 이념적 가치가 그 보훈 수준의 동일성까지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떤 근거로 옳은 건가요? 네, 그렇죠.
1번은 헌법 전문 마지막 부분에 개정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국회 의결, 국민투표. 그러니까 맞고요. 네. 2번, 전통의 의미. 이거 헌재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네. 3번, 3일 정신. 이게 해석 기준은 되지만 이걸로 직접 기본권을 만들어낼 순 없다. 이것도 헌재 입장이고요. 4번,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에서 독립유공자 예우 의무가 나올 수 있다. 이것도 헌재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 맞는 설명들이죠. 아하, 헌법 전문의 각 구조리 갖는 법적 효력이나 해석 기준에 대한 판례들을 잘 알아둬야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헌법 전문의 문구 하나하나가 가지는 규범적 의미, 특히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제시하는 해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제2절 국가 형태와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01.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헌법은 입법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2. 북한 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3.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종래 북의 혈통주의를 채택한 적이 있다. 4.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5.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제외된다.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요. 왜 틀렸죠? 이 부분이 틀린 이유는 외국인이 한국인이랑 혼인한다고 해서 바로 자동으로 국적이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자동으로. 과정을 거쳐야 해요. 자동 취득이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자동 취득이라는 표현이 함정이군요. 법률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은 헌법 제2조 1항에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번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는 건 확립된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요. 네. 3번 과거 우리 국적법이 아버지 혈통만 따르는 부계 혈통주의였다가 헌재 위헌 결정 받고 나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뀐 역사적 사실도 맞습니다. 아, 그랬었죠. 네. 그리고 5번 국적 회복 허가 제도 있고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에 대한 제한 규정, 이것도 있는 사실입니다. 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헌법, 국적법 조항, 그리고 관련 판례까지 꼼꼼하게 알아야 하는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결국 국적에 관한 법률, 특히 국적의 취득, 귀화나 회복 같은 거요. 그리고 상실 요건과 관련된 헌법 원칙하고 국적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 다음은 제3절 헌법의 기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헌법 규정의 정확성을 묻고 있네요. 01. 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에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찰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마.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선택지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네요. 이 문제 정답은 3번, 즉 옳지 않은 설명이 3개입니다. 3개요? 어떤 거죠? 네, 하나씩 보면 나, 다, 마가 틀렸습니다. 아, 나다, 마.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틀렸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나에서요. 무죄 추정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가 아니고요.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아, 선고랑 확정. 네,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된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그다음에 다에서는 정당 해산 제소권자가 국회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군요. 네, 헌법 제8조 4항 기정이죠. 주체를 틀리게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대법관 수가 14명이라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근거가 헌법이 아니라 법원조직법 제4조 2항입니다. 아, 헌법 규정이 아니라 법률 규정이군요. 그렇죠. 헌법은 대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그냥 위임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대법관 수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확정과 선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 규정이냐, 법률 규정이냐, 이걸 정확히 구별해야 하는군요. 그럼 가하고 라는 맞는 설명인가요? 맞습니다. 가는 헌법 제26조 1항의 청원권 규정이랑 일치하고요. 라는 국회 의원 자격 심사, 징계, 제명 요건, 그리고 제소 금지에 관한 헌법 제64조 2항부터 4항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조문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은 헌법 조문의 내용을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그 내용의 주체, 시점, 요건, 근거 규정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네. 헌법의 기본 원리 두 번째 문제입니다. 02.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을 의미한다. 2.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3.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인 국가 목표 조항 등을 통하여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인형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실에 개입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5. 복수정당제가 우리 헌법상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5번이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5번이요. 네, 우리 헌법 제8조 1항을 보면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예 보장된다고 되어 있군요. 그렇죠. 딱 못 받고 있는데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정면으로 틀린 설명이죠. 이건 헌법 조문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네요. 그럼 나머지 원리들에 대한 설명은 어떤가요? 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통설이나 판례 입장을 잘 반영한 옳은 설명들입니다. 1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과 요소들, 2번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라는 설명, 3번 사회국가 원리가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34조나 제119조 2항 같은 걸 통해 수용되었다는 평가, 4번 사회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은 다 타당합니다. 네,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리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국가 원리 같은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들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4절 헌법의 기본 제도로 넘어가서 첫 번째 관인,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 관련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01.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2.
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3.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그 규정의 성격과 내용 등에 따라서는 수익적 규정에서도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도 있고 부담적 규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5.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 법 개념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요?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 법 개념 사용 금지. 이게 틀렸다고요? 네, 명확성의 원칙이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 법 개념의 사용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법률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사회 현상을 규율해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추상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법 집행기관의 자위적인 해석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다면 이런 불확정 개념 사용도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금지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명확할 수 없는 경우도 인정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설명들은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건가요? 네, 1번 명확성 원칙이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된다는 점. 2번 이 원칙이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확보, 자위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 네. 3번 그리고 법률 성격이나 규제 대상에 따라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4번 특히 형사처벌 규정처럼 부담적 성격이 강할수록 더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은 모두 판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옳은 설명입니다. 명확성 원칙의 개념하고 기능, 그리고 적용상의 유연성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문제였네요. 정확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명확성 원칙의 의의와 기능, 적용 범위, 상황에 따른 요구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 불확정 개념 사용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평가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02.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2.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 법률 유보 원칙과 의회 유보 원칙은 서로 다른 별개의 원리로서 법률 유보 원칙이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5.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4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4번이요?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된다. 이게 맞다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법물의 위임은 대통령령 같은 법규 명령에 대한 위임처럼 그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아, 조례에 대한 위임은 좀 더 포괄적이어도 된다는 거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풀렸을까요? 네, 1번은요. 대통령령 중에서도 법률 내용을 보충하는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합니다. 헌법 75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위임 없이 제정되는 집행명령도 국민의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만들 수는 없고요. 네. 2번은 틀렸습니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게 의회 유보 원칙이거든요. 이걸 행정부에 맡기면 법률 유보 및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됩니다. 아하. 3번도 틀렸는데
의회 유보 원칙은 법률 유보 원칙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그래서 법률 유보가 더 넓은 개념이고 의회 유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5번 역시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 뭐냐? 이거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법률 유보, 의회 유보, 위임 입법의 한계 이런 법치주의의 중요한 개념들을 잘 구별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은 법률 유보 원칙의 기본적인 의미하고 그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의회 유보 원칙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령이라 조례 같은 위임 입법이 허용되는 범위하고 그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소급 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장래에 발생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 소급 입법과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구분되고 이 양자는 헌법상 허용 요건이 다르며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공익상의 사유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2.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 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시혜적인 소급 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1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 목적, 수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집단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혜적 소급 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공소시효 제도는 행위의 가벌성이 아닌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된 것이기는 하나 소추 가능성은 행위의 가벌성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4.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행정적 제재이건 다른 어떤 명칭의 제재이건 간에 그 제재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그 성질과 실질이 형벌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면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완 처분으로서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요? 공소시효에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틀렸다고요? 네, 이 설명이 왜 틀렸냐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 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 자체에 관한 원칙으로 봅니다. 네. 반면에 공소시효는 이미 처벌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소추할 수 있는지의 문제, 즉 절차적인 문제로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가벌성 문제랑 소추 가능성 문제는 좀 다르군요. 그렇죠.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처벌 가능성 자체와 소추 가능성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공소시효에는 형벌불소급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흥미롭네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어떤가요? 네, 나머지 보기들은 다 옳은 설명입니다. 1번 진정소급입법하고 부진정소급입법 구별과 허용 요건에 대한 일반론. 네. 2번 유리한 소급입법, 즉 시혜적 소급입법은 입법 재량에 속한다는 점. 4번 형벌불소급에서 처벌은 형식적 형벌 말고 실질적으로 신체 자유 박탈하거나 그런 제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아하. 5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보안 처분이니까 소급효 금지 원칙, 즉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점. 다 판례 입장에 부합합니다. 소급입법의 종류랑 허용 범위, 그리고 형벌불소급 원칙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관건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진정부진정 소급입법 개념과 요건 구분하고 특히 형벌불소급 원칙이 정확히 뭘 의미하고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특히 공소시효와의 관계에서요. 이걸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네, 이어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사,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일체의 법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내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어떤 행정처분의 제재와 억제의 성격, 기능만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반드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적법 절차의 원리가 지켜져야 하며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부당 또는 불법의 이득을 환수 내지 박탈한다는 측면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금전적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동시에 병과하는 것은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4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이요? 제재 기능만 있으면 처벌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군요. 네.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정처분에 제재나 억지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헌법 제13조 1항의 이중처벌 금지에서 말하는 처벌, 즉 국가형벌권의 행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행정제재는 형벌하고는 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 기능이 있다고 다 형벌은 아니라는 거네요. 이중처벌 금지는 형벌권의 중복 행사를 막는 게 핵심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기들은 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1번, 이중처벌 금지는 형벌권 반복 행사 금지일 뿐 다른 불이익 처분까지 다 막는 건 아니라는 점. 네. 2번, 형벌하고 보완 처분인 보호감호 병과는 성격이 달라서 이중처벌 아니라는 점. 3번, 행정질서 유지 목적의 과태료랑 형사처벌도 목적, 성격 달라서 병과에도 이중처벌 아니라는 점. 네. 5번, 이익 환수와 제재 성격 동시에 갖는 과징금 병과 문제. 이거는 이중처벌보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는 점. 다 판례 입장과 일치합니다. 처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형벌과 다른 행정적 제재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정확한 의미, 즉 국가 형벌권의 반복 행사 금지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형벌 이외의 다른 제재들, 보호감호,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네, 이제 제4절의 두 번째 관, 공무원 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이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4조는 양벌 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같은 법 제81조 등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하는 바 위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건강보험 수급권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며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4.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교원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 요청의 상이함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조항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요. 공무 외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건데 이게 틀렸다고요? 네, 이 선택지는 그 조항이 명확성 원칙 위반, 또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헌재는 합헌으로 봤군요. 네. 헌재는 이 조항의 의미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서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거나 공무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집단 행위, 이렇게 좀 한정해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요.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으로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다 옳은 설명이라는 거네요. 판례 내용들이 정말 다양하게 섞여 있네요. 맞습니다. 1번 환매권 발생 기간 제한이 재산권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결정. 2번 양벌 규정에서 법인 대표자 행위에 대한 처벌은 책임주의 위반 아니지만 종업원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위반이라는 거. 네. 3번 건강보험 수급권이 재산권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정. 4번 초중등 교원이랑 대학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여부를 다르게 하는 거. 이게 합리적 차별이라서 평등 원칙 위배 안 된다는 결정. 다 해당 헌재 결정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와, 이게 공무원제도 문제인데 실제로는 재산권, 책임주의, 평등권 같은 다양한 헌법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 특히 주요 판례들의 결론하고 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5번의 공무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논리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공무원제도 관련 두 번째 문제입니다. 2. 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직업 공무원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이므로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관계없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과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4. 모든 공무원은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5.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문제에서 옳은 설명은 3번입니다. 3번이요. 네, 헌법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아주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반면에 같은 조 2항에서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은 주로 경력직 공무원처럼 좀 더 좁은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아, 1항의 공무원이랑 2항의 공무원 범위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다른 보기들은 왜 틀렸을까요? 네. 1번. 직업공무원 제도는 제도적 보장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대한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최대한이 아니고요. 네, 최소한 보장입니다. 제도 자체를 없앨 순 없지만 내용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2번.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 받았다고 해서 범죄 경중 안 따지고 무조건 당연 퇴직시키는 거, 이거 공무원담 인권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4번. 모든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 제33조 2항에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제한될 뿐이고요. 특히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 공무원처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다 보장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5번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 이거는 그 의미가 건전한 상식이나 관행에 따라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헌재 입장입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의 성격, 공무원의 범위, 기본권 제한, 당연퇴직 규정의 위헌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을 두루 묻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법적 성격, 그러니까 제도 보장으로서 최소 보장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상 공무원 개념 구분, 공무원 기본권 제한, 특히 노동 3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공무담임권 침해와 관련된 당연퇴직 규정의 위헌성 판단 등등 공무원 제도 전반에 걸친 주요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직업 공무원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03. 직업 공무원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직업 공무원 제도는 역관제를 지향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의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교원 등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3. 직업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소신과 능력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도 포함된다.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78조 제1항 제3호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직업 공무원 제도에 있어 과학적 지위 분류제나 성적주의 등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중요하지만 직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도 역시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요. 공무원의 정당 가입 예외, 이 부분이 틀렸나요? 네, 정당법 제22조 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무원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택지 2에 언급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이런 정치적 공무원 말고도 대학의 교원, 총장은 제외하고요. 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같은 일부 별정직 공무원도 정당 가입이 허용됩니다. 아, 범위가 더 넓군요. 네. 근데 선택지 2번은 이 허용되는 예외 범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나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공무원은 될 수 없다는 원칙 자체는 맞지만 예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당법상의 구체적인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맥락에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하다는 거군요. 정당법 조항을 정확히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아요. 1번, 직업공무원 제도의 목적. 3번, 신분 보장에 의해하고 공무담임권과의 관계. 4번,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의 합헌성. 5번,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 요소로서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의 중요성. 다 타당한 설명입니다. 직업공무원 제도의 취지랑 핵심 요소,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규정, 특히 정당 가입 제한하고 그 예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도입 취지하고 기본적인 요소, 특히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이죠. 이걸 이해하고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정당법 규정 및 그 예외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무담임권에 관한 것이네요. 04.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담임권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는 바 공직 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금지하는 것을 그 보호 영역으로 하고 나아가 공무원이 그 신분을 보유하는 동안 직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2. 현출직 공무원과 달리 직업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3.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5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의 직무 범위와 내용의 차이, 학부모의 참여 가능성, 전문성 요청의 정도 등에 비추어 교육감 후보 자격에 비하여 과도하게 공모 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비추어 과도하게 공모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의 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일 뿐 공모담임권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공모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는 4번이 명백히 틀렸습니다. 4번요. 선고유예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는 게 공모담임권 침해가 아니다. 이게 틀렸다고요? 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무원직에서 당연퇴직시키는 거, 이거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 위헌 결정이 있었군요. 네, 이건 일반 공무원에 대한 위헌 결정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뭐 범죄 종류나 내용, 개전 가능성 이런 걸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거죠. 따라서 4번 설명은 헌재 결정과 반대되니까 옳지 않습니다. 아, 선고 유예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었군요. 그럼 다른 보기들은 어떤가요? 네, 나머지 보기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1번 공모담임권은 공직 취임 기회의 균등 보장을 의미하고 자의적 배제나 부당한 신분 박탈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 2번 직업공무원 임용에서는 능력주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 네. 3번 교육위원 후보자에게 일정 경력 요구하는 게 교육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합헌이라는 결정. 5번 선거법상 기부행위 처벌 조항 자체가 직접적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판례. 다 타당합니다. 공무담임권의 의미와 보호 범위, 능력주의 원칙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경우가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판례들을 잘 정리해 두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모담임권의 내용하고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공직 취임에 있어서 능력주의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법률 규정, 뭐 선고유예로 인한 당연퇴직 같은 거요. 이런 게 공모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주요 특징부터 시작해서 국가 구성 요소로서 국민의 자격, 헌법의 기본 원리들, 특히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명확성, 법률 유보, 소급 입법 금지, 이중처벌 금지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직업공무원제와 공모담임권까지 법무사 시험 기출 문제를 통해 그 핵심 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 과목에서는 각 조항의 그 문헌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결론만 암기하기보다는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파악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들이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또 어떻게 충돌하면서 조화를 찾아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 살펴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가치와 개인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현실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런 고민들이 헌법을 단순한 시험 과목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살아있는 규범으로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험 준비와 깊이 있는 학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